중국은 지금 현재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통제경제체제라는 그 댐 위로 물이 넘치고 있어요. 근데 댐 위로 물이 넘치면 반드시 무너져요. 머지않아 금융위기가 심각하게 벌어질 것 같다. 어쩌면 미국보다 중국에서 먼저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다.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소장님이신 최영식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 쪽은 지금 되게 과열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럼 뭐 중국 쪽은 지금 뭐 어떤지, 중국 되게 상태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 경제 굉장히 심각해요. 중국은 2019년대에 부동산 경기가 거의 붕괴됐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그때부터 금리가 진행했어야 했는데, 중국은 강력한 통제경제 체제잖아요. 이 통제경제 체제로 그걸 막아놓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비유하자면 금융위기라는 홍수를 댐을 쌓아서 막아놓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게 그 홍수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댐 위로 물이 넘치고 있어요. 네. 중증금융그룹이라 그러죠. 거기에 이제 중농투자신탁이 만기가 도래한 투자 상품을 이거 환매를 못 해줬어요. 네. 금융위기에 처한 거죠. 또 최근에는 완상 투자 신탁 투자 회사가 또 금융상품 그 상환을 못 해주고 있어요. 이게 그 두 신탁 회사만의 문제겠냐고요. 부동산 시장에 자금을 조달해줬던 이 제2금융권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면 제1금융권 괜찮겠냐고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회사들은 이미 지금 갈 때까지 갔잖아요. 네. 2021년에는 흥다그룹, 2022년에는 완다그룹, 올해는 비교유한 파산 직전에 가 있잖아요. 이미 파산한 데도 있고. 네. 중국은 아주 심각해요. 거기다가 중국은 그동안에 지방 정부 간 경쟁을 시켜서 성장을 이끌어왔어요. 그래서 각 성의 경제정책 당국자들이 예를 들어 성장률이랄지 뭐 외국인 유치 실적이랄지 이런 게 업적이 뛰어나면 이 사람들은 중앙정부로 발탁을 해갔어요. 네. 그런 경쟁을 통해서 성장을 촉진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들이 서로 경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정부들이 부채를 동원해서라도 경제를 계속 성장해 왔고 심지어는 경제지표를 조작을 해서도 성장률이 높은 것처럼 비치겠어요. 그래서 지방정부의 지금 재정상황은 극단적으로 악화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 지방정부들은 지금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 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정책적으로 육성했던 산업들이 이 온전하겠냐고요. 특히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핵심적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했던 배터리 산업, 전기자동차 산업, 그리고 반도체 산업. 네. 제가 봤을 때는 절반 이상이 지금 좀비 기업이에요. 사람도 있고 기업도 존재하는데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그런 좀비 기업이 숫자로 절반에 육박한다니까요. 그럼 이게 트리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금융위기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지금 현재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통제경제체제라는 그 댐 위로 물이 넘치고 있어요. 근데 댐 위로 물이 넘치면 반드시 무너져요. 머지않아 금융위기가 심각하게 벌어질 것 같다. 어쩌면 미국보다 중국에서 먼저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중국 경제 유심히 관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세계 1, 2 경제권인 미국도 아까 말씀하신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경기 침체 뭐 위기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중국은 뭐 중국 자체가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여기도 위기가 온다 그러면 뭐 세계적인 어떤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항상 좀 세상을 너무 빨리 봐요. 그 단군일의 최대 난리라고 불렀던 그 1997년 말에 터졌던 외환위기도 제가 1995년부터 이 그 경고를 해왔었는데 그때도 저는 1년 안에 터지는 거 아니냐 그랬었는데 무려 2년 후에 터지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좀 섣부르게 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경고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난해 말에 집필했던 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라는 책도 이 올해 1월 5일에 발간이 됐는데 이 책에서도 금방 금융위기가 터질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아주 심각하게 터질 것으로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금융위기가 진행했지만 깊이도 얕았고 기간도 짧았어요. 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보다 좀 늦게 터질 수는 있으나 댐을 쌓아 올리니까 그렇지만 더 크게 터질 수 결국은 있다. 더 심각하게 진행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덮쳐오잖아요. 네. 이게 금융위기라는 것은 신용 창조 원리의 역과정, 그러니까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에 의해서 금융위기가 터져요. 네. 지금 만약에 신용 파괴 원리가 본격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 금융 시스템이 전체가 붕괴될 위험에 처해요. 네. 우리나라도 그 여파를 벗어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텐데. 한국은행이 네. 기준금리를 미국만큼 올려주거나 그보다 한 1% 끌어올려주면 국내 저축 미국으로 떠났던 거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환율이 우리 지금 1,300원대잖아요. 이게 한 1,100원대로 점진적으로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으로 떠났던 국내의 그 금융 자본은 물론이고 네. 또 국제 금융 자본도 환차익을 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요. 네. 그 국내 유동성이 풍부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더라도 이 풍부해진 유동성을 이걸 차단해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제발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상대적으로 지금 금리도 좀 낮은 상태고 아까 말한 환율도 좀 높은 상태니까 충격파를 좀 줄일 방법은 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만 해주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덮쳐서 우리 경제를 타격을 주더라도 무난하게 극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떤 그 정부나 한국은행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사항은 뭘까요? 어떤 뭐 금리를 올린다거나 환율을 낮춘다면. 물론 심각한 일이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요새 지금 그 국내 건설사들 중소건설업체들은 도산 사태가 지금 점점 퍼지고 있잖아요. 네. 또 PF에 많이 투자했던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들, 재산금융권들도 지금 점점 경영수익이 악화되고 있잖아요. 네. 기준금리 여기에서 2% 3% 올려봐요.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요. 네. 제가 그런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타격보다 기준금리가 낮아져서 국내 저축이 떠남으로써 이제 그 빚어지는 피해. 그리고 환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금융자본들이 미국에 떠나는 것, 또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국제금융자본이 미국으로 떠나서 발생한 손해들, 이것과 비교하면 기준금리 올라가서 빚어지는 손해보다 훨씬 적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준금리가 높아지고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내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서 지금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건설회사나 또 거기와 관련된 금융회사들도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한계 기업들은 뭐 어느 정도 또 망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뭐 부작용 대비 이득도 많고 그리고 이제 길게 보면 이게 더 좋은 선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한계 기업은 그 구조조정을 빨리 해줄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도산할 기업들은 빨리 도산을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총 수요보다 총 공급이 더 빨리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네. 그러면 공급자 시장이 생겨나요. 공급자 시장이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공급이 더 적으니까 네. 당연히 소비자들이 공급자한테 먼저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수송 비용 아껴져요. 판촉 비용 아껴져요. 재고 비용 없어져요. 그러면 기업 경영 수준은 경기가 아주 부진해져도 호전이 돼요. 그러니까 망할 사람들은 망하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훨씬 더 유리한 시장이라는 그럼요. 거죠.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세계사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부작용과 후유증도 가장 적게 극복한 게 바로 이런 경제 원리가 작동을 했기 때문에 1998년도에 얼마나 구조조정 치열하게 했어요. 다 묻어내고 대단했죠. 뭐 다 정리하고 재벌들 네. 30대 재벌 중에서 16개가 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다. 현 정부나 뭐 지금 정책 당국자들은 지금 당장 올 타격이 너무 무서워서 지금 댐을 더 쌓다가 나중에 더 크게 터질 수도 있다.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내 몸에 암이 생겼어요. 네. 계속 암이 번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되도록이면 빨리 수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나는 활동 정상적으로 못해요. 그렇잖아요. 치료 과정에서는. 네. 그러나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병든 경제일수록 좀 그 표현이 좀 나쁘다. 그러니까 경제난이 좀 심각할수록 그런 수술은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정책 당국자라거나 이제 제가 이제 정치 어떤 권력을 잡으면 내 대에서 터트린다는 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계속 뒤로 미루고. 맞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이긴 한데 네. 그렇더라도 그걸 감수하지 않으면 경제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고금리 그리고 이제 좀
워낙 강세 정책을 쓰면 좋겠지만 안 쓰는 분위기로 그동안 왔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또 경기 부양한다고 또 다시 뭐 대출도 좀 완화시켜주고 막 이런 것들도 좀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대로 가면은 미국 중국발 뭐 어떤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우리도 또 다시 또 대단한 또 위기 상황으로 빠지게 되겠네요. 제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제 3년 차에 들어서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의 힘이 더 커져서 환율이 점진적으로 네. 하락하게 되면 네. 그래도 그 타격을 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최소화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지금 내년 4월이 사실 뭐 총선이고 뭐 그러면 또 정치 지형이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여나 야나 아까 말씀하신 소장님의 어떤 그 이론대로는 잘 안 가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동안.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예요. 현재의 경제가 너무 무능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는 현실에서는 그런데 네. 경제 이론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가격 이론조차도 네. 현실에는 쓸모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가격 이론이라는 게 그 완전 경쟁, 완벽한 정보, 그 신속한 균형 뭐 이런 그 전제 조건 위에 수립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시장에 가장 근접한 게 주식시장인데 주식시장에서 가격 이론으로 투자하는 사람 봤어요? 그렇죠. 없죠. 없잖아요. 네. 가격 이론 쓸모가 없어요. 경제 이론 전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쓸모없는 경제 이론에 집착하냐는 거지. 이 이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네. 경제 이론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지금 소위 우리나라의 정치권이든 혹은 학계든 이 경제 전문가라 그러면 경제 이론을 지나치게 앞세워요.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내년 총선이 어떻게 치러지더라도 지금 현재 경제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것을 제가 우려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그냥 위기를 얻어 맞아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시장의 힘이 네. 그 우려를 좀 불식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네. 정책의 힘이 약해지면 시장의 힘이 상대적으로 커진다니까요. 네. 아니 그래도 어쨌든 뭐 좀 타격이 좀 적을 뿐이지 뭐 타격이 온다 그러면 뭐 우리 같은 우리 시청자나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개개인은 뭐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좀 좋을까요? 사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하고 경제난이 심화되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생각을 해봐요. 2008년 글로벌 금리가 터졌을 때 네. 당시까지 최고의 경영 실적을 기록했다 그래서 경영학계에서 찬사를 받던 베어스턴스, 리먼 브라더스 네. 파산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개인이나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처럼 앞날이 불투명하잖아요. 사방에서 위기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때는 경제활동, 투자활동 최대한 수비적으로 최대한 신중하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리고 경제는 장기적으로 한 10년을 주기로 변동을 해요. 특히 이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을 보면 광기가 한 3년 정도 벌어져요. 최근에 우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018, 19, 20년 이게 3년 동안 대단한 투기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 다음에 패닉이 와요. 네. 이게 반년에서 1년 정도 지속이 돼요. 우리 2021년도에 그랬고 또 그 다음에 또 반년에서 1년 정도의 붕괴가 와요. 지금은 장기 정체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장기 정체기는 한 5년에서 6년 정도 지속이 돼요. 왜냐하면 부동산 투기가 벌어졌을 때 너도 나도 빚을 내서 부동산을 샀잖아요. 이 얘기는 미래 수요가 현재로 넘어왔다는 얘기고 그래서 투기 광풍이 일어났던 거고 미래 수요가 현재로 넘어왔으니까 수요가 없어진 공동화된 때가 닥쳐서 이제 패닉이 오고 또 붕괴가 왔었잖아요. 그럼 이제 수요가 다 사라진 때네. 그러면 이런 때는 새로운 저축이 충분히 축적이 돼야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수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한 5년에서 6년 정도 걸려요. 이 5년에서 6년 정도 걸리는 그 가운데 앞으로 2, 3년 지나잖아요. 그럼 주변에서 주식 투자 얘기, 부동산 투자 얘기 거의 들을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때가 사실은 투자의 최적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큰 손실을 보셨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저축을 해두셨다가 그때 주변에서 주식 투자 얘기, 부동산 투자 얘기 일체 없을 때 투자를 하시면 그동안의 손에 복구하고 큰 이익을 남길 수도 있어요.